예, 선생님 지금 또 예,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호적 질서가 인간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물리세계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이 이제 그 매개물이 되어서 매개물이 된다는 말은 기호적 질서의 수행자, 바꿔 말씀드리면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발적인 사역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기호적 질서에 의해서 그 참여하게 되는 곤란한 경우를 제가 이제 그 대비를 좀 시켜봤는데요. 자발적인 사역자로 해서 반드시 좋은 귀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타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때문에 사역자가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또 나쁜 기결이 나온 것은 아닌데, 극적인 두 사례를 아무튼 제가 제시를 하면 그 중간쯤에 이제 우리가 사역자로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 그 아즈테카는 뭐 1250년경부터 1521년 그 스페인의 코르테즈, 의해서 그 멸망할 때까지 존속한 제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태양신 숭배를 했고 매주 주변 부족의 어린이나 청년 등을 그 납치해서 매주 1000명 정도를 이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간접적으로 들리는 설에 따르면 뭐 명목상으로는 이제 그 태양신에 대한 제사지만 실제로는 이 시신들을 그 식량으로 단백질 부족한 고산지대 식량으로 소화했다라는 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기호가 되어서 우리한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 일부만 기호적 질서의 산출자이거나 또는 참여자이거나, 그런데 지금 여기 희생자들은 말 그대로 이 기호적 질서에서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경우들이죠. 아무튼 이 기호적 질서에 대한 모두가 여기 지금 사제든 이 사형을 집행하는,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든 또는 희생자든 아무튼 물리세계에 구현되는 지금 사역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역 경우를 보면 천국의 문이라는 사이비 종교 집단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이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거점으로 활동을 했는데 교주는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마셜 화이트라는 사람, 텍사스의 조그만 대학에서 음악 교수를 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지금 이론은 우리 문명이 원래 그 우리 문명의 발상지가 외계이고, 그래서 거기서 번져나온 우리 지구의 문명이 이미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마약이랄지 범죄랄지 뭐 자연재해랄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수명이 다한 문명이고 그래서 원 문명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1997년에 헤일밥 해성이 그 지구상에 가장 가깝게 근접하는 시점인데, 그때 그 헤일밥 해성의 꼬리 부분에 그 외계인들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외계인들과 접속을 해서 그 문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믿음 때문에 그 39명이 집단 자살을 했죠. 그 외계인들하고 조우하고 다시 원 문명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이한 것은 교주 포함해서 지금 집단 자살한 겁니다. 그렇다면 교주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신도들도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뭐 특이한 뭐 침입이나 강요 흔적도 없이 이렇게 자살 형태로 그 하단에 보시면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방 여러 개에 2명씩 3명씩 또는 뭐 이렇게 집단 자살한 사건이 있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 중에는 거기 저 화면에 그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그 홈페이지입니다. 천국의 문 홈페이지를 컴퓨터상으로 웹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여기 조인한 사람들이 뭐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출신도 있었고, 또 상당히 지식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속해 있어서 도대체 아무튼 당시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그 깜짝 놀란 사건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저는 이제 기호적 질서가 만들어졌고 기호적 질서에 수긍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물리세계에 구현하는 방식이 이 극단으로 지금 나타난 그런 경우라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방금 앞전에 보셨던 화면은 기호적 질서가 희생자라는 이름으로 희생자를 산출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는 지금 자신들이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들어낸, 그러나 아무튼 기호적 질서는 이 물리세계에 구현은 됐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제적으로 사역자가 되는 셈이지만 그 자체로 이것이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기호적 구조 또 기호적 질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호적 실제라는 말도 종종 사용을 하는데 기호적 실제 이게 굉장히 폭넓은 실제란 말 굉장히 뭐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그 존 썰이 사회적 실제라는 개념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실제 개념을 중심으로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호적 실제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존 썰은 여기서 실제라는 말은 뭐 그 고전적인 의미, 뭐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그냥 실제라고 부릅니다. 리얼리티예요. 그래서 자연적 실제가 있고 사회적 실제가 있는데 자연적 실제, 사회적 실제는 우리의 합의를 통해서 존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합의를 통해서 사회적 실제가 존립하게 됩니다. 자연적 실제는 합의가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사회적 실제가 어떻게 산출됩니까? 그래서 이 썰이 제시한 게 이 사회적 실제 구성 규칙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X라는 것은 C라는 맥락 안에서 Y로 간주됩니다. 아주 심플한 규칙이죠. C라는 맥락은 뭐 굳이 뭐 안 넣어도 아무튼 X가 Y로 간주된답니다. 근데 X과 Y가 동일한 것이 아니죠. X가 갑자기 Y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가 X일 때는 갖지 않은 기능을 Y로 간주되면서부터 갖게 되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썰은 기호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실제가 새로운 위상 기능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상 기능이란 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리적인 상태일 때는 갖지 않는 특별한 성질을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위상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위상 기능을 통해서 우리한테 의무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실제가 의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갖게 되는 거죠. 이 구성 규칙을 거치고 난 후에. 그러니까 X일 때는 안 갖고 있던 위상 기능을 Y일 때 갖게 되고 X일 때는 없었던 의무력도 Y가 되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매일 쓰고 있는 화폐, 결혼, 대학, 축구, 식당 이런 것들 다 지금 사회적 실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화폐는 물리적으로는 그냥 종이에요. 그런데 종이가 어떤 조건을 갖게 되면 화폐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 종이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화폐로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종이일 때는 뭐 벽 바르거나 불태우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화폐로서의 기능은 거의 무한정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기능을 갖게 되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식을 거치게 되면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서 남녀가 결합한다고 해서 뭐 사회적인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러나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결혼이라는 그 의례를 거쳤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의무가 생기게 되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그 내막을 보면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물리적인 어떤 존재들의 묶음이죠.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교수고 누구는 학생이고 누구는 직원이고 누구는 총장이고 이런 직위를 갖게 되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폭 또는 영향을 미치는 범위도 달라지고 그런데 사회적인 합의가 없으면 이게 작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막을 보면 물리적인 구조, 건물이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이동하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사회적 실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상기능, 물리적일 때는 안 갖고 있던 기능을 갖게 돼요. 또 그 질서가 만들어지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수는 무엇을 지켜야 되고 썰이 이런 만들었는데 본인이 그 대학에서 교수로서의 그 질서를 못 지켜갖고 좀 아웃돼 버렸죠. 그 2017년에 무슨 뭐 개인 스캔들 때문에 명예교수직도 포기하고 철회됐습니다.
이 말은 이 대학이 요구하는 새로운 위상 기능에 걸맞는 의무력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제지를 됐는데 자연인으로서 썰은 그대로 살아있죠. 대신에 명예교수란 그 사회적 실제가 없어져 버렸고 소멸됐고 또 그 명예교수로서의 어떤 움직임 폭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공 차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는데 거기에 무슨 규칙이 있고 반칙이 있고 또 승리가 있고 패배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없는 성질들이죠. 그런데 규칙 체계가 도입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의미가 부여되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사회적 실제가 된 겁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도 건물만 있고 음식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돈을 주고받고 돈을 준 사람은 음식을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돈을 받은 사람은 음식을 팔아야 할 의무를 갖게 되고 이런 사회적인 그 질서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물리적인 상태에서는 없는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이 생겨나는 것들을 위상기능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거기에서 이제 썰이 끼워놓고 싶은 것은 의무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실제가 되면 그 질서에 따라야 할 어떤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예시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언어도 사회적 실제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지금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이 지금 그 언어만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물리적으로는 지금 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에서 의무 교육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고 소위 말해서 그 사회적으로 의무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 구성원에게. 이건 사회적인 질서지 물리적 질서는 아니죠. 그래서 이 사회적 질서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산출되는 과정이 뭐냐. 세 번째 줄에 다시 보시면 X가 그냥 물리적이었던 X가 Y로 간주되면서 위상기능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의무력도 발휘하게 되고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뭐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거 기호 이론입니다. 기호적으로 이렇게 구성됐다는 말이고 기호적으로 구성된 것이 기호적 질서, 제 얘기로는 기호적 의미를 갖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기호적 의미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의무라고 부르거나 어떤 것은 권리라고 부르거나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썰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사회적 질서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질서, 실제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다소 제한점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이 사회적 실제가 제가 생각하는 기호적 실제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의식, 아까 의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거의 사회적 실제입니다. 다. 우리가 의례라고 부르는 것, 보통 문화적인 의례라고 부르든 무슨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반복적인 패턴, 그리고 우리 사회에 고착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야 할 어떤 문화적인 압력도 따라오게 되죠. 소위 의무력 같은 것도 생겨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의례를 들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이 사회적 실제 전형적인 예로는. 자, 그래서 이런 썰의 사회적 실제 이론은 어떤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일까? 이 썰의 사회적 실제 이론을 검토를 해보면 모든 사회적 실제는 언어를 전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어를 거쳐서 사회적 실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도 사회적 실제죠. 언어를 물리적으로 보면 소리이거나 글자 형태이거나 그렇잖아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지금 부여돼서 통용이 된다는 얘기는 언어도 물리적인 제 지금 이론에서는 물리적인 기표의 한 형태인데 언어도 사회적 실제 하나죠. 소리 말한 것처럼 위상기능도 갖고
또 의무를 또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썰이 이 사회적 실제 이론을 전개하면서 언어는 다른 사회적 실제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첫 줄에 모든 사회적 실제가 언어를 전개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언어도 사회적 실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왜 언어가 우선성을 갖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썰이 그걸 증명해야 됩니다. 모든 사회적 실제가 언어를 전개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썰의 논변은 언어 안에 상징화라는 작용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사회적 실제가 다 상징화 거쳐서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기호화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기호화라는 걸 지금 썰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언어에 내재해 있는 어떤 성질로 보는 겁니다. 언어의 자체 기능으로 보거나.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실제가 언어를 전제한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는 모든 사회적 실제가 기호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썰이 별도의 기호인을 안 갖고 있죠. 오랫동안 언어 철학, 심리 철학 이 분야에 뭐 살아있는 철학자로서는 뭐 당대 최고라고 저는 봅니다. 대단한 이론가이기도 하고 영어권에서는 아마 썰만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그 사유를 해낸 철학자가 과연 누구일까? 지금 살아있는 철학자 중에 이렇게 쉽게 떠오르지 않을 만큼 독보적인 철학자이긴 한데 기호 이론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고 기호 작용을 언어에 내재된 기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이론이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기호 언어가 이 상징화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한은 언어는 다른 사회적 실제를 구성하는 전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모든 사회적 실제는 언어를 거친다는 말은 모든 사회적 실제는 기호화의 과정을 거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호에 관한 독립적인 이론이 지금 썰에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데 아까 그 유일한 실마리는 X가 갑자기 Y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제 우호적으로 짐작을 해보면 썰이 생각하고 있는 기호라는 건 뭡니까? X를 Y로 간주하는 그런 기능이죠. X를 Y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호 이론 자체 위치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기호작용 자체를 언어에 내재된 기능으로 보는데, 이거는 뭐 언어 이론에 대한 뭐 입장에 따라서 약간 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하는 기호 개념으로 볼 때는 언어는 기표들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호적 경험의 도구로서 만들어진 것이지 언어가 그 자체로 먼저 존재하거나 먼저 작동하거나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근데 썰이 지금 그런 생각을 어디까지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어하고 기호화 과정을 언어에 포함된 하나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튼 이 이론이 이 문제에 오게 되면은 결정적으로 왜 언어가 우선성 갖습니까? 언어가 기호 상징화라는 작용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내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상징화의 기능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썰을 자꾸 그 책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 두 권의 책이 나와 있었는데 두 책을 다 검토해봐도 이 말을 토대로 저 말하고 저 말을 토대로 이 말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 뱅글뱅글 돌고 있지 이 대안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체험주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 썰의 사회적 실제 이론의 난점이 어디쯤일까? 이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선 첫 번째로 사회적 실제가 기호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호 이론 자체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언어에 내재된 어떤 기능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체험주의적으로 볼 때 기호적 경험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사회적 실체에 앞서 작동하는 인지적 기제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소리 언어 또는 문자 언어는 규약화된 기표의 체계입니다. 우리가 기호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제3의 매개물을 필요한다 그러는데 그 매개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매개물, 다른 기표들, 뭐 돌부처다, 건축물이다, 그림이다 이런 것에 비하면 언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성격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고 엄청나게 유연하죠.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왜 언어 기표가 우리한테 특수한 기표처럼 생각되는지는 조금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그 기표들 중에 하나로서는 특이하다 할 정도로 그 다양한 기능도 갖고 있고 특이한 기능도 갖고 있는 그런 것이긴 합니다만 언어는 아무튼 이 기호적 경험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규약화된 기표의 체계입니다. 우리가 인공적으로 구하는 것이죠. 소리 언어든 문자 언어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썰의 그 사회적 실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두 편의 별도의 논문에서 이렇게 다뤘는데 그 핵심적인 요지를 정리하면 물론 그 논문 두 편은 그 기호적 인간 책 보론에 저 뒤편에 다 실려 있습니다. 하나 그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썰이 말하는 사회적 실제라는 것은 기호적 실제, 제가 생각하는 기호적으로 구성된 실제 일부가 사회적 규약을 거쳐서 이런 성질, 유산기능과 의무력 간다고 그랬죠. 일부만 사회적 실제가 되는 거지 모든 기호적 실제가 사회적 실제는 아닙니다. 제가 그 아까 사적 기호적 실제가 개인의 사적 경험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호적 경험은 사적 경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특정한 기호적 경험을 통해서 개인만의 기호적 질서를 갖고 계속 그 기호적 질서에 따라서 살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공유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사적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썰이 말하는 지금 사회적 실제,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이미 어떤 집단이 공유하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지금 그걸 함축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구획을 하고 싶은 것은 기호화 과정하고 규약화 과정은 별개의 과정입니다. 기호화 과정은 인지적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규약화 과정을 별도로 겪어야 합니다. 그런데 썰이 처음부터 사회적 실제로 주제를 정해놓고 처음부터 사회적 실제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구분을 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뭐 사회적 실제만 잘 설명하면 나머지는 뭐 다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걸 구분 않고 있기 때문에 마치 기호적 실제하고 사회적 실제가 뭐 다 동연적 외연이 같은 말인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사회적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호적 경험, 기호적 사상이라고 그랬죠. 거기 플러스 사회적 공유 과정이 한 번 더 추가돼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순수한 기호적 경험층이 아니죠. 그건 기호적 경험층이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프로세스로 설명을 해야 할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 사회적 실제라는 걸 통해서 이제 기호적으로 우리가 질서를 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고, 여기 지금 제목을 의식의 단절을 그랬는데, 아까 그 사회적 실제 이제 전형적인 것들을 가장 익숙한 게 의례 또는 의식이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단절이 되는 것일까? 이걸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지금 이 그림을 한 두 개 정도 잡아봤습니다. 대체로 우리한테 알려지기는 인류 문명의 수수께끼, 지구상의 8대 불가사의, 어쩌고 이런 이름으로 흔히 유포되는 것들입니다. 그 왼편에 그 보이는 그림은 나스카라인이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이스터섬에 있는 모아이상인데요. 이게 수수께끼다 또는 불가사의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건설 과정도 납득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도 특이하고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수께끼다 또는 불가사의다 이런 얘기를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수께끼가 된 이유는
한번 첫 번째 전제는, 이것에 접근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 이것이 인간의 지금 산물이라는 점을 일단 전제해야 기호적 해석이 되지. 이게 뭐 외계인의 뭡니다. 또는 뭐 무슨 뭐 저 다른 뭐 신들의 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비주의로 가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뭐 특별하게 더 이상 뭐 이야기를 진전시킬 방식은 없죠. 자, 이것이 인간의 산물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것일까? 이렇게 이제 되묻게 되면 이 사람들의 지금 기호적 질서, 이 행동을 유발한 기호적 질서를 우리가 지금 복원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이 사람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걸 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떤 기호적 질서가 이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을까를 우리가 지금 복원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복원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소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의식으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면 무슨 기호적 의미가 있다면 일종의 의식이라 할 수 있겠고 개인이 아니고 또 집단이 했다면 그런 기호적 질서, 기호적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 이걸 지금 복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걸 뭐 불가사의다, 수수께끼다 하는데 이 말은 하나 이제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 라이에라는 사람 아마 독일 출신의 여성 고고학자인 것 같습니다. 평생 이 나스카라인 연구를 한 분인데 여기 지금 그 색깔로 되어 있는 글이요.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어떤 독특한 어떻게 표현하는 예술가들의 문명. 그러니까 평생을 이 나스카라인을 연구하신 분은 지금 뭐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선의 추정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나스카라인에서 잘 알고 있는 분이 평생을 거쳐서 정리해낸 것은 인간의 영혼에 대한 어떤 독특한 것을 표현하는 예술가들의 문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신비주의나 뭐 이런 부분은 제껴내고 인간이 지금 우리로서는 정확히 복원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구성한 기호적 질서에 의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기표들을 조작한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조형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적 질서를 복원 못하는 이유는 그 전이가 멈추었죠. 적어도 이제 기호 주체들의 전이가 멈춰서 구전으로든 뭐로든 전송되어 오질 않고 또 이 의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전이가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멈춘 겁니다. 대신에 기표는 지금까지 전해오죠, 우리한테. 그런데 기호적 질서를 복원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왜 이걸 우리가 지금 복원해내지 못하는 겁니까? 왜 기호적 질서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기호적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지금 주어진 기표가 기호적 질서를 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알아맞힐 수 있어야 맞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호적 사상과 이 기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사상하는 것이 일치할지 아닐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해석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호적 구조는 이 물리적인 기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고전적인 기호 이론이 제가 그 실제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론적인 생각이라는 건 이 기표가 이 기호적 질서를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이 그 지배적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동일한 물리적인 조건, 동일한 기표, 거의 유사한 지금 기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호적 질서를 모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당시 사람하고 우리하고 기호적 사상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쉽게 짐작을 못하죠. 주인이 없어진 기표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여기는 그 아까 소개해드린 희생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재단입니다. 지금은 뭐 희생제도 없고 이 지금 재단의 원래 목적에 맞게 활동한 사람은 없죠. 대신에 지금 관광객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재단에 어떤 기호적 질서를 부여를 할까? 어떤 자신의 경험 내용을 여기에 사상하고 있을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까? 이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하고 집에 가죠. 이 재단에서 목숨이 오고 가거나 이 국가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지 않죠. 그러면 그 질서는 이미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기표만 남아있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겠죠. 또 다른 예는 이제 영국의 스톤헨지입니다. 여기도 오랫동안 지금 이 스톤헨지가 무엇인지를 뭐 8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일이 붙어서 오랫동안 유포됐는데 뭐 최근에 연구된 바에 따르면 재래의식이 행해진 것으로 이 설이 가장 유력한 것 같습니다. 이 주변에서 이제 상당 기간 동안 그 체류도 하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불도 피우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있는 걸 봐서 집단적인 재래의식의 장이었을 것으로 설명하는 게 지금까지 설명 중에서는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 설명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실제 제사를 모시는 사람, 원래 기호의 주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스톤헨지를, 거기가 지금 관광 상품이 돼 있거나 그냥 거기 가서 옛날 이야기를 듣는 어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아마 이 와중에 이제 이게 관광 상품화 되면 해설사라는 것이 따라 붙어서 직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직업이 있죠. 여기 해설할 겁니다. 그때 해설할 때 여러 가지를 해설하겠죠. 이 돌의 무게는 어느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 근데 눈앞에 보는 걸 뭐 그렇게 중요하게 뭐 설명할 필요 있겠습니까? 해설사가 문화를 해설한다고 할 때는 어느 부분을 해석할까? 주로 이 원래 이 기호의 주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호적 질서를 추정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소개하려고 할 겁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문화적인 부분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지 이 바위가 몇 톤입니다. 이런 것은 뭐 2차적인 물리적인 사실이라고 봐야죠. 그것은 설명 안 해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것은 여기에서 무엇을 어떤 생각으로 옛 사람들이 어떤 질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을까? 이게 우리한테는 궁금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기호적 질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정한데도 불구하고 기호적 질서, 기호적 경험을 거부할 수 없는 약간 딜레마 같은 상황 안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하나, 어떤 기호적 질서는 좋은 것이고 어떤 기호적 질서는 우리에게 재앙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극단적인 두 사례, 어떤 때는 강제적으로, 어떤 때는 자발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빨려들게 하는 기호적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위험하다는 건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알겠죠. 그런데 어떤 기호적 질서가 더 나은 질서입니까를 묻는 물음은 아직까지 제가 지금 제기하진 않았어요. 나쁜 경우만 소개를 했지. 맨 첫머리에 기호가 우리 경험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확장에 기여하는 기호화가 사실은 본래적인 기호화의 본령에 맞겠죠. 그런데 확장하겠다고 만들어진 기호화가 오히려 우리를 이론 안에 가두고 그 이론이 결국을 우리를 폭력적인 상황까지 끌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호적 경험 자체는 가치적으로 그 첫머리에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기호적 질서가 다시 한번 피드백 되어서 우리 물리세계, 우리 삶에 구현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 기호적 질서가 더 나은 겁니다. 아닙니다를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호적 질서 자체로서는 각각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실마리를 제가 이제 그 주의 철학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주의는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잠깐 제가 좀 한두 페이지 갔다 오겠습니다. 주의가 생각하는 성장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무슨 목표다, 기준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 키워드가 될 만한 말을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의가 말하는 성장은 무슨 원리나 목표가 아니고
이 내재적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장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뒤 본인의 말은 최종적인 목표로서의 완성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성숙해지고 다듬어가는 이 지속적인 과정 자체가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식 의미에서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경험의 질적인 변화의 방향, 이 화면에 조금 가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라고 단언할 만큼 뒤는 성장이 우리가 이 문제를 봐야 하는 그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장이 무엇을 재는 기준 또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 이 말이 아니고 우리 과정을 가리키는데 이 성장의 과정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 과정이 성장이 멈추면 좋지 않은 겁니다. 뒤 논변이 따로 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아마 그런 구조는 있을 거예요. 성장은 좋은 것입니다. 그냥. 그런데 왜 유기체가 성장해야 됩니까? 이건 아마 뒤의 말인 것 같아요. 그것을 묻는 것은 공허한 일입니다. 지금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무엇 때문에 자라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처럼 공허한 물음이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도 인간을 처음부터 이제 신적 존재라고 생각했으면 이 이야기가 다르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뒤에는 현재와 같은 몸을 가진 유기체로 보죠. 우리가 다른 자연종과 다르지 않다고 봐요. 이 유기체라는 것은 인간이 그러니까 이 유기체가 왜 성장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유기체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이 더뎌지면 점점 쇠퇴해서 소멸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생물학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 자연적 존재에게 성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본래적인 것을 드러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왜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변적 이론에서는 인간을 왜 그렇게 봐야 합니까? 라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주의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를 들면 고추가 씨앗을 뿌려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왜 자라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거의 뭐 자연에 가까운 상태니까. 대신에 인간에 관해서는 한 가지 더 얘기할 부분이 있죠. 우리가 정신적이라고 부르는 층위. 데카르트적으로 뭐 몸, 마음 따로 있단 말이 아니고 체험주의에서는 이 두뇌하고 몸과 환경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창발하는 새로운 국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국면의 성장이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하는 부분, 창발적인 그 부분 이것이 성장을 함으로써 거기도 성장이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실용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처음부터 그 어떤 특별한 시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이 실용주의가 그 고상한 이념을 설명할 수가 없고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걸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뭐 철학책에도 없는 얘기고 실용주의 책 안에도 없는 얘기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 같아요. 어떤 철학이 정신적인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철학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실용주의가 그 고매한 그 고양된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고 논의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저 실용주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용주의의 이론적인 문제를 정말로 비판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용주의의 실제 태제들을 냉정하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논의를 하셔야지 그냥 떠도는 이야기 그걸 토대로 이렇게 실용주의에 대한 비판 다 정리된 것 같은 이런 태도는 적어도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이 이제 실용주의란 말이 뭐 이명박 실용주의 무슨 실용주의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유포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자꾸 불러오는 것 같은데 그 뭐 학문적인 맥락에서 생겨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이론적인 검토를 하실 분들은
실용주의가 고양된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제가 단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그 정신적인 창발을 통해서 드러나는 고양된 가치가 실용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념적인 거, 추상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실용주의인 주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양된 가치의 형태입니다. 주의는 그것을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실용주의에 대해서 흔히 떠도는 얘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은 일단은 좀 다르게 정돈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성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생물학적으로 성장만 말하는 겁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실용주의적인 용어를 쓴다면 근데 이 용어만 오면 자꾸 실용주의에서 생각하는 완결된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뒤가 사용하는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워서 그 완결된 경험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완결된이란 말이 그 아까 말씀드린 고양된 상태의 경험 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경험이 점차 창발적으로 확장돼서 우리가 과거의 사변적인 전통에서 정신적인 가치라고 부르는 부분을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한 그 경험의 양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은 주의가 그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고양된 인간의 그 확장된 형태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성장이라는 개념을 그 설명을 하면 어디에 가깝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익숙한 말하고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성장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배움입니다. 성장하니까 이게 좀 덜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성장의 중요성, 과정으로서의 성장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요성은 주의만 독특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문화권에서 가장 익숙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서양 속담인 것 같아요. 바보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천재는 남의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지금 천재 바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공통 분모가 뭡니까? 배운답니다.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미덕은 동서양 불문하고 기본으로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주석 사용이 조금 익숙치가 않아서 여기 두 번째 줄은 논어의 첫 구절입니다. 하기 희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번역을 하시던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시가 항시입니다. 배우고 항상 익히니 즐겁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읽고 싶고 여기도 지금 첫 글자가 논어의 첫 글자가 배울 학자입니다. 배움이에요. 순자의 첫 챕터는 권학입니다. 배움을 권함이죠. 그래서 그 첫 문장이 학문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도 배울 학자를 쓰고 있죠. 그러면 지금 동아시아의 사유든 서양의 주의적인 사유든 이게 굉장히 다른 방식의 지금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데 제가 볼 때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성장을 혹시라도 이제 동아시아적인 어휘를 통해서 그 내용이 뭡니까? 저는 배움이라고 봐요. 배움이 바로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기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창발하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특별하게 무슨 주의 철학의 특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문화권에서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이것을 통해서 왜 배울 학자가 이 중요한 경전의 첫머리에 이시하는지도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저는 배울 학자가 바로
듀이가 생각했던 성장과 다르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와서 이제 무슨 실마리를 찾고 싶어서 제가 이제 듀이까지 의존을 하는가 하면 기호적 질서는 그 자체로 내재적인 기준과 척도를 갖습니다. 구조를 갖단 말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기호적 구조들 간에 때때로는 공약 불가능한 차이들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종교 분쟁 같은 거 보면 도저히 뭐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그런데 뒤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 이것을 표면에서 지금 누가 맞습니까? 틀리다가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 또는 어떤 철학 이론이 어떤 성장에 기여합니까? 이렇게 물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호적으로 구성된 것이 사회적 실제도 구성되고 그것이 집단화되면 일종의 문화 같은 또는 의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넓게 부르는 문화 같은 것을 구성하게 될 텐데 어떤 문화가 더 나은 문화입니까? 뒤적인 키워드를 살리면 성장하는 문화가 더 나은 것입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타인의 성장도 가로막는 문화가 나쁜 문화죠. 적어도 뒤적인 구도를 사용한다면.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줄에 성장에 기여하는 기호적 구조는 기호적 전이를 거쳐서 계속 존속할 겁니다. 소멸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강제적으로 멸망된 문명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눠려 쳐야죠. 자기들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 번째, 물리 세계에 구현되고 존속하는 기호적 구조는 보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통이 됩니다. 우리가 무슨 뭐 문명 또는 문화 이렇게 자꾸 부르는데 이게 기호적 구조를 담고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 좋은 문화, 나쁜 문화를 이게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문화의 본성과 구조에 대한 성찰적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초이스해야 되니까. 또 우리는 그것을 상당 부분 초이스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이스가 개인의 문제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집단에 속해서 따라다니면 됐죠. 근데 지금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도 않고 지금 문화가 우리를 그대로 두지도 않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스스로 내가 속한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를 만약에 묻게 된다면 이 기호적 질서 안에서 물음을 물어서는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질서 안에서 성장했고 이 질서 안에서 지금 고착된 사람이라면은 거기를 비켜나서 보기는 힘들 텐데 그래서 그 문제를 주의적인 실마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다면 내가 속해 있는 문화를 포함해서 다른 문화를 볼 때도 이 문화가 자신의 성장을 넘어서 타인의 성장에 기여하는 문화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단 말입니다. 이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나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뭐 최고의 문화, 최고선을 향한 문화 이런 말씀이 아니고 더 나은 문화일 수 있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간 다른 맥락에서 이 문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문화를 선택하지 못하면 문화가 우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열려있는 특히 개개인들한테는 자기가 속해 있는 문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읽기라는 것이 그 문화적 질서 안에서 읽으면 다시 배움을 통해서 읽게 되고 예를 들면 그 순환성을 비켜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완전히 순환성을 비켜설 수 있는 방식은 없지만 우리가 주의적인 실마리를 통해서 우리 속한 문화 또는 우리가 인접한 문화를 다시 한번 읽어볼 수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그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갔다 왔었는데 김혜영 선생님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지금 9시 11분 됐습니다, 선생님. 그 한 페이지 잠깐 말씀을 한 3분 정도만 저한테 시간 주시면 이 지금 중간에 한번 건너뛰었습니다. 페이지를. 기호적 유폐라는 말을 제가 소개하는데 제가 그 첫 시간에 제 기호 개념이 탈유폐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험의 유폐성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통로가 기호적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기호적 유폐는 뭡니까? 기호적으로 구성된 질서가 우리를 또다시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뭐 기호적 유폐.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기호적 경험 자체가 탈유폐적인 경험인데 그 기호적 경험이 우리를 또다시 가두는 경우는 무슨 경우일까? 이 대표적인 경우로 제가 지금 이 꼭지점 이론을 들고 있습니다. 이 기호적 구성물 중에 상당히 정교하게 일어나된 것들 중에 꼭지점 이론이라고 불리는 것이 구성이 됩니다. 모든 조음, 모든 선, 이것을 수렴하는 꼭지점을 설정합니다. 대개 최고선이라고 불리는 이론이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최고선을 정점으로 꼭지점 이론을 구성하는데 탈유폐적 본성을 가진 기호적 경험이 꼭지점 이론에 의해 또 다른 유폐를 낳게 됩니다. 그 꼭지점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앞전 책인 몸이 철학을 말하다 해서 이 꼭지점 이론을 간단히 제가 성질을 소개를 했는데 이 고전적으로 철학사에서 호프가 말하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 했을 때 적에 해당되는 이론이 다 꼭지점 이론들입니다. 우리를 가두는 이론들이에요. 역설적이게도 꼭지점 이론 안에서는 더 나아질 아무런 여백도 없습니다. 이미 꼭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나아질 방식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꼭지점을 넘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나빠질 가능성은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 꼭지점을 넘어서 나갈 가능성은 없죠. 그렇지만 꼭지점 이론의 옹호자들은 그 이론이 현실적으로 나쁜 결과를 불러온다 하더라도 이 결과를 그 이론 때문이 아니고 이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론가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변적 이론 중에 초월 이론이 그 폭력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꼭지점 이론의 은밀한 폭력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기호 이론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어떤 구도 안에 가두게 되고 그것이 단순히 가두는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상시로 이 폭력성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론을 지지할 사람들은 이 이론이 이 폭력성이라는 위험성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이론화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이론을 아직 못 봤습니다. 이 문제조차도 이 꼭지점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호적으로 구성된 것에서 기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ổ나간 방식이며 그것이 현실적인 적용력을 갖겠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은 저 아니고도 이미 20세기 후반에 이제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그 바탕까지 다 드러내서 그 사람들의 의도까지도 다 드러내서 그 발기발기 다 드러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제가 분개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마음속에 이 이론을 옹호하고 싶으시거든 제가 잠깐 그 말씀드렸던 이 초월 이론일 텐데 초월의 역설이란 역설도 해결하셔야 되고 또 하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은밀하게 안고 있는 폭력성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이 이론의 옹호자들은 이론적인 곤경에 처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 말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